최근 우리 사회에서 촉법소년과 관련된 범죄 소식이 뉴스에서 자주 들려오고 있다. 절도, 폭행, 심지어 살인까지 촉법소년의 범죄가 언론에 보도될 때마다 여론에서는 촉법소년들이 나이가 어려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다고 비난한다. 촉법소년과 관련된 강력사건이 연일 끊이지 않자 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여론도 점점 거세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법률에 명시된 촉법소년이란 정확히 무엇일까? 촉법소년이란 범행 당시 형사 책임 연령인 만 14세가 되지 아니한 소년범으로 대한민국 소년법에서는 형벌 연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소녀를 말한다. 이러한 촉법소년은 범행 당시 형사 책임 연령이 아니었던 소년이므로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 대한민국 소년법은 그중 범행 당시 만 10세 이상의 소년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의 처분에 따라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촉법소년은 범죄의 구성요건의 해당성과 위법성이 있다는 점에서 범죄소년과 같지만 책임 연령에 이르지 않아 형사 책임이 없다는 점에서 다르다. 특히 소년법의 입법 취지와 조기에 발견된 소년의 비행에 대한 처우에 적정성의 측면에서 보호처분이 이루어진다.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있는데 1호는 가장 낮은 단계로 경고나 훈방 조치이고 10호가 가장 높은 단계로 소년원의 2년까지 송치되는 경우이다. 이렇듯 우리나라는 촉법소년 연령 규정을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해두고 있는데 다른 나라의 경우 촉법소년 연령을 어떻게 규정해 두고 있을까? 먼저 독일과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촉법소년의 연령 규정을 14세 미만으로 두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13세 미만으로 규정해 두고 있으며 캐나다와 네덜란드의 경우 12세 미만으로 규정해 두고 있다. 또한 미국은 관습법에 따라 촉법소년의 연령 규정을 7세 미만으로 두고 있긴 하나 법적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서 대부분의 주들이 촉법소년 연령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노스캐롤라이나주는 6세, 콜로라도주는 10세 이상 등 일부 주만 7세에서 14세 사이에 촉법소년의 연령을 규정해 두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촉법소년이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와 관련하여 외국에서 있었던 사례를 보면 일본에서 일어난 대표적인 사건으로 1997년 일본 효고현 고베시에서 발생한 고베 아동연쇄살인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은 초등학생 2명이 연달아 살해당하고 그중 한 학생의 신체가 절단된 채 학교 교문에서 발견되어 일본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던 사건이다. 그 이후 범인이 14세 중학생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서 소년법 폐지 여론이 들끓었던 일이다. 외국뿐만 아니라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촉법소년과 관련하여 크게 화제가 되었던 일이 있었다. 2020년 3월 29일에 발생한 사건으로 10대 학생들이 렌트카를 훔쳐 달아난 뒤 사망사고를 낸 사건이다. 사건 당시 A군은 친구 7명을 태우고 서울 양천구에서 훔친 렌트카를 몰고 대전으로 들어왔는데 경찰이 자신들을 뒤쫓자 그 상황에서 도주하다가 등록금을 모으려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을 쳐서 숨지게 했다. 하지만 A군은 구속되지 않았고 법무부 산하 대전소년분류심사원으로 넘겨졌는데 바로 나이가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이 사건은 사람을 죽인 청소년들의 끔찍한 범죄라며 가해자 청소년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라고 국민청원에 청원이 올라왔고 이 청원에 한 달간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의했다. 이처럼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에 일부 측면에서는 소년법을 개정 및 폐지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로 소년법과 관련하여 국민의 여론을 알아보기 위해 국민청원을 분석한 결과 청원이 시작된 2017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소년법과 관련한 청원은 무려 1935건이었으며 아예 소년법을 없애자는 폐지 청원이 1505건, 처벌을 강화하자는 개정 청원이 421건이었다. 이러한 것으로 보아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촉법소년의 문제를 가만히 손 놓고 두고 볼 수만은 없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먼저 소년법을 개정 및 폐지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약해서 흉악범죄나 강력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본다. 촉법소년들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이러한 행위가 촉법소년들에게는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줄이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재범률은 2016년을 기준으로 성인은 5.2%, 청소년은 이에 2배가 넘는 12.3%라고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제대로 된 처벌을 통해서 촉법소년들에게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자는 것이 촉법소년을 위한 방법이라고 보는 것이다. 또한 이미 어떤 사안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약한 처벌은 큰 범죄를 부추기는 꼴이며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야 한다.
라고 지적한다. 하지만 소년법을 현행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처벌만이 청소년들을 올바르게 인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본다. 소년법이 있는 이유, 즉 그 취지는 청소년들을 올바르게 육성하기 위함에 있는데, 청소년들을 올바르게 육성하려면 그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처벌이 아닌 교화나 그들이 범죄를 저지르게 된 배경을 파악해서 다양한 제도나 지원을 해주는 것이 처벌보다 소년법의 취지에 맞는 방안이라 보아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미성년자들에게 형벌의 책임을 부과하려면 과연 이들이 어느 정도 책임 능력을 지을 수 있느냐라는 점이 관건이다. 책임의 측면에서 사회의 책임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며 교육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즉, 이러한 측면에서 문제를 주목하자는 것이지, 감정만 앞서서 엄벌주의를 내세워 진짜 논의가 묻혀버리게 만드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같이 소년법 개정 및 폐지에 대한 찬반 논란이 팽팽한 가운데 여론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이러한 여론이 들끓을 때마다 정부가 나서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촉법 소년에 대한 처벌 문제는 여전히 사회적 공론화 문제로 남아있는 상태이며, 촉법 소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